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제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네요. 이런 경험을 겪어본 것도 처음이지만 안사돈의 행동은 저로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사돈댁과 상견례 할 때부터 기가 좀 세다고 느끼긴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는데 제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었죠.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안사돈이 불러서 사돈댁을 가게 됐는데 음식을 잘하지 못한다고 만든 음식들을 전부 다 엎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긴장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서툰 게 당연한 걸 안사돈은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저를 화나게 만들었고 결국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네요. 사돈, 제 딸이 지금 저희 집에 왔는데 사돈댁에 있었다면서요? 대충 상황을 듣긴 했는데 사돈이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전화해도 안 받길래 어디 갔나 했는데 벌써 거기로 달려갔어요? 애도 아니고 저런 걸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제가 훨씬 더 답답하네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제가 한 소리 했다고 바로 전화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안 며느리가 되기 위해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똑 부러지지 않는 건 절대 못 봐요. 이제 막 사돈댁의 며느리가 된 건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순 없으신 거예요? 좋던 싫던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고 가족이 된 건데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요. 사돈, 말 참 웃기게 하시네요. 그럼 사돈께서는 며느리 교육은 시키고 보내셨나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몸만 들어오면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집안에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요건에 충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죠. 제가 잘못한 건 전혀 모르겠는데요. 안사돈은 지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본 건 살면서 처음 봤었기 때문에 저도 안사돈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었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목소리만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안색이 좋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했네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사돈과는 전화를 끊었고 제 앞에 서 있는 사위를 보면서 한소리하게 되었습니다. 자네, 내 딸을 데려갈 때 뭐라고 그랬나?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 딸과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까지 서럽게 우는 거야?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점심을 함께 하자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정말 몰랐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도 처음으로 어머님 옆에서 시키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 본 거였고 워낙 말투도 억세시고 다그치시듯 말을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는 건데 그런 모습 하나도 좋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정말 너무 서운했고 실망스러웠어.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모르시잖아. 딸은 안사돈의 행동에 많이 서운해하는 듯 보였고 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저는 사위에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이면 제 딸을 사돈댁에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사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심하겠다며 안사돈의 잘못을 사위가 대신 용서를 구하게 되었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도 그렇고 딸 또한 진정이 되긴 했지만 기분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네요. 몇 달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상견례 할 때 몇 번 대화를 나눴었던 불안한 느낌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사위와 같이 술 한잔하면서 제 딸을 잘 부탁한다며 다시 한번 상황을 좋게 풀어갔고 제 딸과 사위와의 관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당분간 사돈댁에 가지 않겠다며 저희 부부를 안심시켰지만 언제까지 얼굴을 안 보고 지낼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한참 뒤 대리운전을 불러 돌아간 사위와 제 딸을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딸이 돌아간 뒤로 잠 한숨 못 자며 앞으로 어떻게 이런 관계를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최대한 빨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안사돈과 자리를 따로 만들게 되었고 약속 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결혼식 이후 안사돈과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지 많이 어색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분위기는 차가웠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제 입장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안사돈은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게 되었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왔으면 저희 집 룰을 따라야죠. 그러니 쓴소리를 듣는 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돈의 입장을 아무리 내세워도 달라질 건 없어요. 저는 조금도 변함없이 며느리를 대할 거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저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열을 견디기가 어려우면 부엌에서 나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왜 며느리 눈치를 봐가면서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거죠? 저는 워낙 솔직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하는 성격도 못 되고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게 있다면 무조건 내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거나 저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하게 될 시 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할 뿐더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괘씸해서 며느리와 제 아들이 이혼할 때까지 못 살게 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애들이 알아서 잘 사는 걸 보는 것만도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사돈이 얻어가는 게 무엇이죠?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위한테 쓴소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사돈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상처받는 걸 알게 됐다면 마음이 편하시겠냐는 거예요. 제 딸이 사돈의 눈에 많이 부족해 보여도 하루 이틀 얼굴 보면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도 나중에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기억을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굴 붉혀봤자 사돈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고 결국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요. 뭐든 항상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던 일도 좋게 해결되기 마련이고 제 딸도 사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서로 얼굴 뵙자고 한 거지 안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대화를 나누자고 한 건 아니니까 사돈께서도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을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좀 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사돈은 제 말에 입을 꾹 닫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돈한테 했던 말들이 전부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제 뜻을 반박하지 않았네요. 처음에는 날카로운 말투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제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사돈도 더 이상 얼굴을 붉히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못다했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정도는 좋게 해결이 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안사돈이 처음과 다르게 잘 대해주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부탁한 걸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제서야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사돈과 제 딸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그런 소식을 듣곤 사위에게 더욱더 잘하게 되었죠. 앞으로 제 딸이 항상 웃는 모습만 보고 싶었고 비록 서툴지만 사돈이 잘 보듬어 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인생 겪을 만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는 큰 문제가 없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을 뿐 오래간만에 제 딸과 사이의 집에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집 앞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머리끄덩이를 잡힌 채 안사돈에게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사돈에게 급하게 달려가 뭐 하는 거냐고 제 딸과 사돈을 떨어뜨려 놓았고 사돈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네요. 내가 투는 뜨고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둘이서 주고받고 있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었다고. 감히 내 아들을 놔두고 바람을 피워? 어디서 꼬리를 흔들고 있어? 제가 무슨 꼬리를 흔들어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요. 저희 집 2층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 오고 가며 인사 정도 주고받는 주민분이시라고요. 저분도 가정이 있으신데 왜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하세요? 저는 남들에게 눈웃음이나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왜 어머님 멋대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왜 연락도 없이 오신 거죠? 얘 봐라.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는 내가 우습니? 아무 말이나 막 뱉으면 다 믿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나도 딱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아유, 정말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동네 주민이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것뿐인데 인사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 오해하시고 댁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엘리베이터 문을 조금이라도 늦게 열었어 봐. 서로 웃으면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못 봤을 거 아니야? 사돈이 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러겠어요? 확실히 봤다니까요. 인사를 둘이 마주보고 하나요? 제가 틀렸다고 해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일이 이런 식으로 벌어진 거 아니냐고요. 사돈 말씀처럼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보려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네요.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본 이상 제 아들과의 결혼 생활 더는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토해내시면 될 것 같네요. 어디서 누굴 속이려 들어? 분명히 얘기하는데 당장 이혼 준비하고 내 아들 집에 2번 다시 얼쩡거리지 마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딸은 억울하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동네 주민도 난감한 듯 안사돈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위는 먹을 걸 사가지고 왔는지 양쪽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다가 머리가 헝클어진 제 딸을 보며 급하게 달려왔고 안사돈은 사위를 보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제 딸이 바람을 피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다른 사위한테 오해라며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사돈에게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제 딸을 바람 피운 여자로 몰고 가는 사돈의 행동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일이 커지자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구경하려고 몰려들었고, 사위는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말을 듣더니 경비실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모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고, 사위는 관리자에게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발생된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고, 제 딸이 먼저 올라탄 뒤에 문이 닫히려는 순간 위층의 남자가 손짓을 하는 장면에 딸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 사는 주민이라면 당연한 장면이었고,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 문이 닫히려던 찰나 그걸 안사돈이 보게 되었던 거였네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혼자 오버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고, 별거 없는 장면이라는 걸 알게 된 사위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은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그 자리를 회피하려 들려하길래 제가 팔을 붙잡았네요. 제대로 상황 파악도 하지 않으시곤 무턱대고 머리채 잡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 거예요? 뭘 잘못하셨는지 뻔히 하시면서 어딜 가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제 딸에게 사과하세요. 배운 사람이라더니 교양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인 건 맞잖아요. 저도 너무 흥분한 나머지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한테 사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장면을 제가 안 봤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여자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요. 평소에도 웃음이 해프니까 그런 것들이 제 눈에 거슬렸었나 보네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도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제가 정말 두 번 다시 엄마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을 보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네요. 저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요. 다시는 어머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거죠? 저희 모두가 안사돈을 압박하자 꼬리를 내린 안사돈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제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곤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저는 그날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과 사돈 어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결국 사돈 어른이 직접 안사돈을 끌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그제서야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선 제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몇 번이고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자 딸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돈 어른께 안사돈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 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사돈 댁에 찾아뵙는 건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하게 되었어요. 안 좋은 인연과 엮이게 돼서 계속 악재가 뒤따르니 저는 사위를 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딸과 안사돈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는 언젠가는 분명 둘 중 하나는 정말 큰일이 생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위한테는 앞으로 평생
제 딸과 안사돈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말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딸이 받았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미어져 오고 있었네요. 그 사건이 있게 된 이후 사위와 저희 부부는 딸이 받게 된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내지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저희 집에 불러서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 위주로 정성껏 준비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안사돈이 제 딸의 집을 찾아가 또 한 번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사돈댁을 찾아가지 않고 제 딸과의 관계로 인해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하다 보니 사돈은 그런 게 또 불만이었는지 그때 당시 사과했는데 왜 얼굴을 안 보면서 살려고 하냐며 제 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제 딸보다 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하는 걸 알고 그 틈을 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사돈이 딸 집에 왔다는 딸의 다급한 전화에 또다시 큰일이 벌어질까봐 신발도 제대로 고쳐 신지 못한 채 급하게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뒤 문을 열었는데 밀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고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서 일단 주워들은 뒤 집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안사돈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수정가에 잣 하나 안 띄었다며 자기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며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도 한평생 곱디고 온 제 딸의 뺨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안사돈은 자신의 명을 재촉하고 있었네요. 저는 안사돈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들고 있던 밀봉투를 얼굴을 향해 세차게 내리쳤고 밀봉투가 터지면서 그 안의 내용물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안사돈은 얼굴을 부여잡으며 나 죽는다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들을 주워들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찍혀있던 사진들은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눈물을 흘리고 있던 딸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진들을 보고 눈물이 쏙 들어가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안사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뒹굴고 있던 사돈이 저희가 정색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자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저희가 들고 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지 갑자기 굳어진 얼굴로 바닥에 펼쳐진 사진들을 급하게 주워들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사돈은 저와 제 딸이 들고 있던 사진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안사돈의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머리채를 잡고 위아래로 마구 흔들어 제꼈네요. 그리고 딸은 바로 이 사실을 저희 둘만 알아서는 안 된다며 핸드폰을 들어 올린 순간 안사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아가 안 돼. 제발 부탁이다. 너희 시아버지한테 연락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질 게 뻔하다고. 하라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좋게 풀면 좋은 거잖아. 세아가 네가 하라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말로 해결하자. 지금 제가 어머님의 실체를 전부 다 알게 됐는데 이걸 보고도 모른 척 하라는 말이 나오나요? 절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당했던 만큼 어머님도 똑같이 당해보셔야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희 건물에 어머님이 따로 호박씨 까놓은 사람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네요. 내 딸 집 문틈에 밀봉투가 꽂혀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담겨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혼자서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만 정작 제일 더러운 사람이 사돈이셨네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제 딸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사돈 뒤에서 멀뚱히 서서 싸움 구경하던 이웃 주민 중 한 사람이 바람 피우는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을 때 제 딸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저질렀던 거였네요.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왜 제 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오해를 풀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제 딸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신 거였어요. 며느리 집 오는 핑계로 그 남자 집에 들락날락 거리려고요. 저희가 참고 당했던 만큼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 사돈에게 받았던 모든 수모와 상처들은 고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예, 바로 사돈 어른께 전화해라. 아이고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이가 알면 저는 뼈도 못 추린다고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던 것뿐이지 조만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평생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쥐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처 부탁드릴게요. 저 이대로 쫓겨나면 갈 곳도 없다고요. 엄마,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다뇨. 엄마 지금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닥에 전부 이게 뭔데요? 문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는데 퇴근한 사이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게 되었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사진들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더니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위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사도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지만 사위의 귀는 이미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오열을 하며 절대 사돈어른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위는 눈을 감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다리를 잡고 애원하고 있던 사돈의 팔을 뿌리친 뒤 사돈어른께 전화를 걸게 되었네요. 결국 이 사실은 사돈 집구석을 초토화되게 만들었고 사돈댁은 끝끝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서 안사돈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금세 도망가서 자취를 감춘 상태이지만 사돈어른은 그 사람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네요. 매일같이 딸의 집에 찾아와서 눈물로 애원하며 하소연하고 있고 만나주지 않는 사돈어른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정말 잠깐의 실수였다곤 했지만 딸은 그런 사돈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고 막대한 행동들에 대해 똑같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딸의 위층에 살고 계셨던 주민분께서 안사돈이 딸의 건물 12층에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모습들을 전부 다 뒤에서 증거물을 만들어 밀봉투에 담아 제 딸의 집에 두고 간 거였네요. 제 딸은 10층에 거주 중이고 위층 남자는 11층, 사돈의 상간남은 12층에 거주 중이었죠. 남의 집안 일이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장면까지만 도와준 거였고
저희는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께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현재 양가 집안엔 평화가 찾아왔고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힘들게 일궈온 가정에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할 테고 남은 인생 평생 혼자 외롭게 살다가 자식 얼굴 못 보고 손주 한번 안아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겠네요. 앞으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삶을 앞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써 내려가는 지금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려다 보니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빨리 나오고 싶다며 발길질을 하던 그때가 생생하고 제가 눈을 감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줄 알았던 딸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전부 다 제 탓만 같고 고통만 주고 떠나보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태어날 때 다른 또래들보다 약하긴 했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항상 잘 먹고 잘 지내왔었기 때문에 병이 찾아올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살짝만 부딪히거나 몸에 상처라도 나면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뭔가 이상함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었어요. 백혈병이라는 질병을 자세히 알아본 적도 없었고 주위에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던 저는 제 딸의 치료 방법을 물어보게 되었고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의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발목을 잡으며 살려달라고 한참을 애원했습니다. 앞으로 행복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제 삶과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의사의 죄송하다는 단어가 제 딸과의 작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었어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받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왜 백혈병이라는 병을 앓게 됐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딸도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어 했었어요. 의사는 항암 치료를 받다가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시 정상적인 세포도 함께 없애고 나중에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서 조혈 기능을 복원시키는 치료법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는 설명을 해 주었지만 이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자식과 부모는 염색체가 반일치라 안 되고 젊고 건강한 형제 자매거나 아예 타인 중 유전자 일치율이 높은 사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제 딸과 일치하는 이식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었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딸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입원 수속부터 밟아야 해서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딸의 몸 상태를 설명하면서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 귀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일이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급하게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두 귀를 의심했지만 남편 옆에 있던 여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었습니다.
항상 출장이 잦았던 남편이었고 하루의 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게 지내오던 그 사람 옆에 오빠라고 부르던 여자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딸의 입원 수속과 병원에서 시키는 것들을 처리해 나갔네요. 20대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딸의 백혈병이 하루빨리 좋아질 수 있게 매일 기도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자 한 통을 보냈고 병원 주소를 적어 보내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오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보내는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찾아온 남편이 병실 문을 열며 고개를 내미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남편을 병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몸을 밀치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다른 것도 아니고 서연이가 아프다는데 이제야 오는 게 말이 돼? 나도 하루빨리 오고 싶었다고. 그런데 일이 바쁜 걸 어떡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나 또한 서연이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지금 일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얻는 게 뭔데? 돈을 벌려는 목적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기 위해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을 봐봐. 당신은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 서연이가 급성 백혈병으로 이식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데 일이 손에 잡히디? 혹시 당신 다른 여자 생겼어? 옆에서 당신한테 온갖 애교 떨며 오빠라고 불렀던 그 여자 누구야? 그런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당신 딸을 나 몰라라 하면 마음이 편해? 서연이는 당신이 그래도 아빠라고 언제 오냐며 보고 싶어서 목소리라도 들어보려 하는데 전화는 받지도 않고 나중엔 귀찮은지 아예 전화를 꺼놔 버리더라.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업무 중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옆에 끼고 있던 여자와 업무 중이었니? 당신은 서연이 얼굴 볼 자격도 없으니까 병실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어요.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딸 얼굴을 보겠다며 병실 문을 강제로 열라고 하길래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큰 실망을 안겨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행동을 멈춘 남편은 저를 보며 당황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원을 나갔고 참아왔던 눈물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가정이 우선이었던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곤 있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보면 일이 바쁘다 보니 그런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뺨을 올려붙였을 때 몸에서 풍기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온몸에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아픈 딸의 얼굴을 보러 온 행동들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자의 촉으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그런 남편에게 바로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앞으로 딸에게 얼마나 많은 병원비가 들어갈지 몰라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또다시 며칠 뒤 낮에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고 아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딸은 밝은 얼굴을 하며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처음 본 남편은 급격하게 변해버린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딸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시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픈 자기 딸의 말에 집중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길래 뭐 하는 거냐며 눈치를 주면서 툭툭 치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에 급한 볼일이 있다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길래 시간 조절하고 온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무시한 채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딸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무작정 뛰쳐나간 남편을 붙잡으면서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자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사람은 저희 집안의 가장이 아니었네요.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서연이가 당신이 와서 좋아하는 거 안 보여?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무작정 밖으로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은 왜 나랑 서연이를 생각하지 않고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는 건데? 백혈병에 걸린 서연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걸 알면서도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면서 이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았어.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내 시간을 버리는 거고 앞으로 2번 다시 병원에 오고 싶지가 않아. 그냥 우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뭐라고? 당신 눈에는 서연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뻔히 봤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서연이는 자기 아빠 왔다고 들떠 있었는데 그런 딸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2번 다시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겠다는 거야? 힘들게 땀 흘려 벌어모은 돈들 치료비에 다 탕진하게 생겼는데 내가 왜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서 벌써 절반이 흘러갔어. 나도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서연이 병수발 들려고 힘들게 벌어모은 돈 다 털어서 치료비 갖다 바치다. 나중엔 서연이 기증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세상 떠나게 되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 아니야.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굳이 걸어갈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아파하는 당신 자식을 더 이상 돌봐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도 아빠라고 해맑게 웃어 보이는 당신 딸한테 그런 상처를 줘야만 속이 편하겠어? 정말 세상 떠나면 2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꾸린 가정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번에 내가 전화했을 때 옆에 붙어있던 그 여자 때문이지? 그래서 나랑 서연이를 버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우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잖아. 그 여자한테 간다고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서연이랑 나한테 준 상처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을 거고, 만약 서연이가 당신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땐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확실하게 이혼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줘. 그렇게 해주면 나야 좋지. 내가 원하는 답이 그거였어.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앞으로 알아서 잘해봐. 나는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준비해서 연락할 테니까 조만간 서류 낼 때 보자고.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함께 살아온 인생이 짧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가 다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던 딸은 더 이상 아빠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는지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며 자리에 누워 버렸어요. 백혈병 진단이 내려지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딸의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자기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기뻐하던 딸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불행해질까봐 자기 손으로 꾸려온 가정을 내치려는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막장까지 치닫게 된 마당에 저도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당장 회사로 찾아갔어요. 제가 난리를 치면서 남편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남편과 바람난 여자인 것 같았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저를 밖으로 불러냈네요. 그 여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저를 보며 뱉은 한마디는 제 딸의 백혈병에 대해 걱정을 하는 말이었어요. 따님이 백혈병에 걸리셨다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되실까봐 사시는 게 말이 아니죠? 그런 마음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여긴 엄연한 회사예요. 조 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 회사 안에 들어와 무턱대고 난리를 치시면 되겠어요? 조 부장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여기에는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 그쪽이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걸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나를 대면하려 들어? 머리채 잡혀봐야 정신을 차릴래? 남의 가정을 무너뜨려야 속이 후련하지? 뭔가 상당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와 부장님 사이야 회사에서 이미 소문은 자자하고 부장님은 원래 바람기가 많은 분으로 유명하세요. 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입 킬러라고 해서 부장님 손을 안 거친 여직원이 없을 정도로 알아주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동안 이런 걸 모르고 계셨다는 게 상당히 눈치가 없으신 거죠. 여기에 뭘 얻으시려고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거예요. 그쪽만 경찰에 잡혀가는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바람 피운 주제에 이렇게 당당한 거야? 그쪽이 첫 여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 잘 됐네. 이참에 그이랑 바람난 여자들 싹 다 고소해서 위자료 받아낼 테니까 너도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혼자서 뭘 어떻게 하시게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혼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기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세요? 이럴 시간에 그냥 조용히 돌아가셔서 따님 병수발이나 하세요. 이러니 부장님이 당연히 바람을 피우죠. 내연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제 앞에 있던 여자가 남편의 첫 바람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오고 말았습니다. 뭘 잘했다고 제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내연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당장 그 사람을 불러내라며 내연녀의 주둥이를 잡아챈 뒤 좌우로 세차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급하게 저와 내연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내연녀 앞에서 제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는 행동은 제 마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판사판이라 남편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고 서연이를 살려내라며 당장 병원비를 토해내라고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경비원들을 불러 저를 회사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방금 한 행동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화를 내며 내연녀를 부축해주면서 회사로 다시 돌아갔네요.
경비들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한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동안 저를 속이며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들이 저에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별이 번쩍이면서 한쪽 뺨에 얼얼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멍해지면서 휘청거리고 있는데 또다시 번쩍이면서 반대편 뺨에도 얼얼해짐을 느끼게 되었네요. 네가 감히 내 아들 회사로 찾아가서 난리를 쳤다며?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너까지 게 지금 거길 간 거야? 이런 문제를 왜 밖에서 떠들고 다니냐는 거야? 너는 생각이 없는 거니? 보자 하니까 이제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서연 아빠는 지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맞을 짓을 한 건가요? 어머님도 서연이 몸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자기 자식보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내연녀에게 돈을 쓰겠다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저 혼자 서연이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짐을 제가 져야 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억울해서 찾아간 건데 제가 한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한테 왜 뺨을 허용해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서연이는 백혈병 때문에 앞으로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이는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자기가 이끌어온 가정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꺼냈는데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원래 남자들은 밖에서 돌아다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기분 전환 시키고 스트레스 풀어야 집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거야. 여자랑 남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왔겠어?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전부 다 너 탓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만해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인생 앞날을 가로막는 날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도 더 이상 미련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얼굴에 손을 댄 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일을 잘못 키운 벌 받으셔야죠. 제 양뺨에 손을 올려붙인 시모에게 받았던 만큼 돌려드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정신나간 여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모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양뺨을 어루만지며 급하게 도망치셨네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건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더 이상 남편이 병원에 찾아오지 않자 딸은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대충 상황을 알고 있던 딸은 저 몰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고 그렇게 몇 달 뒤 갑자기 딸의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심장 발작 증세가 나타났고 긴급 조치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만 다시 한번 또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그땐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킨 뒤 딸은 눈을 뜨지 못한 채 겨우 버티고 있었고 위태로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제발 살아달라고 딸의 손을 잡고 제 목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며 쉬지 않고 옆에서 말을 붙여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얼마 못 가
또다시 심정지가 오면서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담당 의사분은 제 딸 서연이를 살리겠다고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노력했지만 딸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축 처져버린 딸을 껴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아내었고 반복해서 딸의 이름을 불러 외쳤지만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예전에 저희 가족이 함께했던 즐거웠던 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마지막이었는데 저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고 따뜻한 온기만 남은 채 제품에 안겨있는 창백해진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놓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손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장례를 진행해야만 했고 힘들어하는 저를 대신해 저희 부모님께서 딸의 장례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자식을 잃게 되는 슬픔을 절대 느껴보고 싶지 않았는데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기력이 전부 떨어져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핸드폰에 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있던 핸드폰을 바라보니 남편의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분명 딸이 세상 떠난 걸 알면서 찾아오지 않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제 딸의 장례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 남편은 내연녀와 500짜리 크루즈 여행이 잡혀 있다며 취소할 수 없어서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5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시켰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치마폭에 휘둘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딸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 남편을 찾아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게 되었네요. 그렇게 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낸 뒤 병원에서 생활할 때 딸이 쓰던 유품을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던 저는 집에 돌아와 가방에 있던 물건들을 꺼내놓고 있었는데 가방에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고 처음 보는 물건이라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 펼쳐보는 순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막 여행을 마치고 온 남편은 이혼 때문에 그러는 거면 며칠 뒤에 다시 전화 주겠다며 끊으려 하길래 서연이가 남편에게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면서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전달한 뒤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남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내연녀가 같이 따라 들어왔네요. 마침 잘 됐네. 저 여자한테도 할 말이 정말 많았거든. 크루즈 여행은 즐거웠나 봐.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네. 당신이랑 쓸데없는 말 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서연이가 쓴 유서나 줘봐. 원래 오지 않으려 했는데 찝찝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당신이 지금 서연이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잘 한번 읽어보라고. 당신이 이러고도 앞으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제가 건넨 딸의 유서를 건네받았고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을 읽어내려간 순간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서를 읽어내려가고 있던 남편의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들고 있던 딸이 생전에 남긴 유서를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네요. 아빠가 제가 쓴 편지를 읽고 계실 때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존재가 되었겠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저번에 아빠가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꼭 한 번은 아빠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제 2번 다시 볼 수 없겠죠? 저는 그동안 아빠 딸로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했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살아온 세월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저는 너무 소중했고 그 기억을 절대 잊고 싶지 않고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예전에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세요? 평생 저를 지켜줄 거고 옆에 머물러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아빠 옆에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아빠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헤어지려 하는데 아빠의 손에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만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를 그 여자한테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빠한테 처음으로 배신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집에 들어오실 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길래 저만이 비밀을 안고 있으면 가정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입을 닫고 살아왔었는데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아빠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아빠의 곁에는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지켜보면서 그동안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밝게 웃으시는 모습과 엄마를 챙겨주시는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항상 참고 있었지만 마음의 병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크게 멍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방에 자물쇠로 걸어놓은 서랍 안에는 그동안 아빠가 만나왔던 여자분들의 사진과 영상들이 전부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나고 계신 여자분이 아빠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분을 만나시면서부터 저와 엄마한테 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셔서 많이 놀라긴 했었어요. 그래도 가족을 챙기려 노력하셨는데 그 여자가 엄마보다 더 크게 다가오셨나 봐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건 딸로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이에요. 딸은 자기 아빠의 모습을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혼자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의 서랍 안에 있던 모든 증거물들을 남편 앞에 보여주었고 옆에 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 담긴 증거물 또한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녹음된 파일 안에서는 내연녀가 남편과 저를 이혼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다음 이중적인 생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연녀한테는 동거를 하고 있던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자식까지 있었지만 법적으론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벌어들이는 돈을 동거남과 자기 자식한테 전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내연녀가 다른 남자와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까지 전부 다 사진으로 촬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딸은 남편에게 절대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끝으로
유서를 마무리 지었네요. 남편은 그동안 딸이 조사했던 모든 증거물들을 보고 오열을 했고 옆에 있던 내연녀는 온몸을 떨며 도망치려 했지만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채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은 뒤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딸의 마지막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남편은 지금까지 제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매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 담겨있던 모든 내연녀들에게 상간녀 소송을 끝낸 상태이고 법적인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저와 딸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만난 내연녀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고 남편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아픔을 가지고 떠난 딸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 눈에선 눈물이 흐릅니다. 남편이 평생 속죄하며 살길 바랄 뿐이네요. 그리고 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게 되었어요. 제 작은 도움으로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를 오랜 기간 백혈병으로 투병한 그분의 건강이 회복되어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저희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한 꽃길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었네요. 작년 겨울에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댁 식구들은 시집 온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줬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저를 대하는 표현도 상당히 거칠었고 툭툭 내뱉는 말들이 결국 상처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었죠. 남편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대해 참고 있다가 결국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제일 불만이 많으셨던 시모가 결국 한마디 하시면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제일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예단 문제였어요. 저는 예단으로 2천을 해갔지만 저보다 먼저 시집을 온 형님은 예단으로 2억을 해왔었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형님을 시숙에게 소개를 해준 거였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시모와 형님의 관계는 상당히 두터운 사이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와 형님은 항상 붙어 다녔고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거의 투명인간 취급할 정도로 저를 많이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도 시댁 집안의 식구로 인정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의 마음을 얻기에는 형님에 비해 많이 부족했었죠. 동서가 아무리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어머님과 나는 서로 뗄 수 없는 사이거든. 꽤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동서가 낄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쓸데없이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데 동서가 어머님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긴 한데 이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 동서가 집안 살림을 꽤 잘한다는 말을
어머님한테 들은 적이 있긴 한데 그 점을 상당히 높게 사는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지? 어머님 댁에 올 때면 동서가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해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며느리로 인정받지 않겠어? 나는 어머님과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이지만 동서는 그렇지는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머님의 눈에 들어오는 게 우선 아니겠어? 동서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들이대는 것도 어머님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 며느리가 애교 부리는 거 딱 질색하셔.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다 큰 여자가 어머님 하면서 코에 바람 넣어봤자 오히려 역효과라는 소리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형님은 제가 어머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길 원한다면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한마디로 시댁에 오면 모든 집안일은 저보고 혼자 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과 전화통화로 그런 대화를 나눈 뒤 다가온 주말에 시댁에 모임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찾아뵙게 되었는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시숙은 남편을 데리고 바다로 낚시를 가겠다며 오자마자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냥 단순하게 식사만 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정말 난감했던 게 남편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만 했었죠. 그런데 옆에서 형님이 시숙한테 언제 집에 올 예정이냐고 물어보니 다음날 저녁 때쯤에나 올 것 같다며 방어 낚시를 하러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추운 겨울날 왜 낚시를 가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며 시간 날 때마다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렇게 남자들은 낚시를 하러 떠나게 되었네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됐었는데 여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더 어색해지기만 했었습니다. 남자들이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차라리 잘 됐다니까. 우리끼리 할 말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잖아. 자주는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가끔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세아가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도록 해라. 우선적으로 세아가가 해야 될 일부터 일러주도록 하마. 어차피 우리 집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오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음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식사가 끝이 나면 빠르게 설거지를 한 다음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 청소와 함께 빨래까지 전부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대청소 한번 해주면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제가 그렇잖아도 전화로 먼저 얘기했었어요. 저희 집안 식구가 되는 게 어디 쉽나요? 가진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말 나온 김에 오늘 대청소나 한번 하는 걸로 하자. 일단 마당에 미리 이불 빼놨으니까 그거 좀 큰 대야에다 넣고 발로 힘있게 빨래 좀 해봐라. 세탁기에 돌려봤는데 영 시원찮아서 별로더라고. 이불 빨래는 무조건 발이 최고다.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라. 날 추운데 어두워지기 전에 끝내야 하지 않겠니? 첫째 너도 내가 말한 거 서둘러 준비하고.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이불 빨래를 시킨 시모의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동설안에 마당에서 이불 빨래를 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시모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바라보며
서둘러 움직이라고 재촉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거리기 시작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형님은 시모의 뒤에서 빨리 움직이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몸을 움직였고 옷을 갈아입은 뒤 마당 밖으로 나갔는데 엄청나게 큰 대야에 이불이 쌓여 있었어요.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 몸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점점 몸이 움츠려들기 시작하자 시모는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얼지 않는다며 서둘러 이불 빨래를 끝내길 재촉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야에 물을 한가득 채운 다음 세제를 풀었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그런지 세제는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뒤에서 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일단 서둘러 이불 빨래를 해야 될 것 같아 서둘러 대야에 발을 담갔는데 정말 몇 초 버티지 못하고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도저히 빨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세탁기로 그냥 돌리면 안 될까요? 세제도 잘 안 풀리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발도 너무 차가워서 동상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이불 빨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야? 너 시엠이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 왜 밖에서 이불 빨래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날 따뜻할 때 하면 안 될까요? 방법은 많은데 굳이 밖에서 빨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 제가 지금 옷도 너무 얇게 입고 발도 맨발이라 너무 추운데 몸 좀 녹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불 빨래 끝낼 테니까 마당에서 빨래만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준비 다 끝났어요. 동서, 아직까지 시작 안 한 거야? 내가 분명 전화로 얘기했잖아. 어머님께서 시키는 건 토달지 말고 묵묵히 하라고. 그래야 어머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니까. 일단 벌려놓은 건 끝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추우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동서가 알아서 잘 끝낼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고 있어? 동서도 빨리 끝내고 들어와야지. 너무 추워서 계속해서 몸이 움츠려 들고 있는데 시모는 오히려 저를 더 다그치며 빨리 끝내고 들어오라면서 형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시모와 형님은 마당에서 떨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시모와 형님이 무언가에 발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발로 이불 빨래를 시키고 시모야 형님은 저를 바라보며 족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서로 웃으면서 군고구마를 까먹고 있는데 이건 아닌 듯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시모를 노려보고 있자 시모는 손짓으로 서둘러 빨래를 하라고 재촉하셨고 저는 시모와 형님이 보는 앞에서 대야를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돌발 행동을 보이자 시모와 형님은 족욕을 하다가 벌떡 일어났고 급하게 마당 밖으로 뛰쳐나와 잘못이 없는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분명 이불 빨래를 시켰지 대야를 엎어버리라고 시켰니?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말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너 아주 버릇이 없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더러워진 입을 제대로 빨지 않으면 오늘 집에는 못 들어올 줄 알아라. 네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몰라? 시집 올 때 어떻게 했어? 내가 너희 집안 사정이 하도 어렵다고 하길래 예단으로 1억 요구했는데 결국 힘들다며
2천 해오지 않았니? 내 아들과 결혼은 하고 싶은데 돈은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채우지 못한 금액만큼 몸으로 때우라는 건데 그것마저 싫다는 거야? 내 아들을 공짜로 데려갔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이불 빨래 오늘 안으로 끝내지 않으면 집에 팔도 들이지 못할 거니까 생각 잘하고 판단해라. 지금 여기에서 너를 편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몰라? 저 그냥 돌아갈게요. 그이랑 결혼 생활은 유지하겠지만 어머님 며느리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시모에게 반감심을 품게 되자 그런 저를 보며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는 수돗물에 물을 틀어 제 몸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찬물에 젖어버렸고 찬바람으로 인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입술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시모 뒤에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시모가 시키는 대로 빨리 하고 들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냐고 한숨을 내쉬더니 시모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네요. 시모는 절대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며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더니 문이란 문은 죄다 잠가 버리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보시며 이불 빨래를 빨리 끝내라는 손짓을 끝으로 커튼을 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불 빨래하는 건 제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고 더 이상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옆에 쌓여있던 이불들을 전부 다 질질 끌어 시부가 키우시는 소축사에 전부 다 던져버렸네요. 제가 조용해지자 밖의 상황이 궁금했는지 시모는 갑자기 커튼을 옆으로 치시더니 밖을 살피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여야 될 제가 없어지고 많은 이불이 사라지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모의 뒤를 따라 나온 형님은 제가 소축사에 이불을 전부 다 던져버린 걸 발견했는지 비명을 질렀고 뒤이어 시모와 소들의 배설물에 범벅이 되어버린 이불들을 바라보시더니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시모와 형님 앞에 나타나 삽으로 소의 배설물이 한가득 담겨있는 통을 얼굴을 향해 쏟아 부었고 무방비 상태로 머리 위로 뒤집어 쓴 시모와 형님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던 저는 시모가 했던 행동 그대로 수도에 물을 틀어 형님과 시모를 향해 뿌려버린 뒤 저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시모와 형님을 피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시모는 당장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셨지만 문을 열어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친 시모와 형님은 얼굴에 묻은 배설물 때문에 서로 오바이트를 하며 마당에 있는 찬물로 온몸을 씻어내기 시작했고 전세가 역전이 되자 시모는 저에게 결국 두 손 들고 용서를 구하셨네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를 막대한 시모와 뒤에서 계속해서 화를 부추겨 세운 형님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인데 그런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너무 서러운 감정이 북받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일은 벌렸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에 좀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무언가가 제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와 형님이 서류 봉투를 집어들려 하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려는 순간 시모가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들더니 거실 창문을 깨부쉈고 급하게 들어오려 하길래 옷까지 갈아입은 상태로 집 밖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저는 형님과 시모가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순간 서류 봉투를 챙겨 급하게 현관문을 열은 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저를 잡겠다며 미친 듯이 뛰어왔고 저는 잡히지 않으려고 서류 봉투를 손에 꽉 쥔 채 최대한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를 하게 되었네요.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던 저는 시모와 형님을 따돌릴 수 있었고 일단 서둘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자로 상황을 알린 뒤 집으로 곧장 오라는 말을 전달한 뒤에 숨을 고른 다음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 들어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처음 보는 어려운 내용들이 적혀 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모와 형님은 제가 가지고 간 서류가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곧바로 저희 집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눌러대기 시작했어요. 인터폰을 켜고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자 시모는 그동안 저를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사과를 하면서 서류만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서류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에 따른 답은 해주지 않으셨네요. 그런 것까지 굳이 알아서 좋을 거 없잖아. 내가 그동안 너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거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자니까.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현관문 안 열어줄 거니? 제가 현관문을 열면 어머님이 갑자기 돌변하실 것 같아서 문은 열어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서류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도 않았잖아요.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오실 정도면 제가 봐선 안 될 내용 같은데 솔직히 저는 봐도 모르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이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쯤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뭔지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다시 돌려드리든지 할게요. 어머님이 모든 걸 자초하신 일이니 그 정도는 감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동서가 알아봤자 득될 건 하나도 없어. 그건 어머님이랑 내가 사업자 준비하고 있던 서류들이라 중요해서 그런 것뿐이야. 가족끼리 굳이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의 관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이미 어머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될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이고요. 형님도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를 이용하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걸 모를 것 같아요? 어머님과 제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이불 빨래도 형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오늘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시모와 형님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더는 난리를 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꼬리를 내린 것 보면 서류의 내용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뱃멀미가 심해서 낚시는커녕 쓰러져 있었다며 더는 못할 것 같아 집으로 출발할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너무 긴장을 했는지 잠깐 누웠는데 잠깐 잠이 든 사이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남편을 반기는 순간 문이 닫히지 않고 다시 반대로 열렸습니다. 그리곤 시모와 형님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급하게 시모와 형님을 말렸지만 이미 제 머리는
시모의 손에 쥐어져 있었네요. 서류를 당장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셨고 남편은 시모와 형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류를 건네주겠다며 겨우 저와 시모를 분리시켜 놓았어요. 언제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몰라요? 제가 아주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약점 하나 잡았다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다니까? 너도 대충 들었을 거 아니야? 동서,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각자 살 길 찾아가면 되는 거라고. 그냥 깔끔하게 서류 주고 관계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어디에다 숨겼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전에 순순히 건네주는 게 좋을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서류 일단 나한테 줘봐봐. 내가 확실하게 뭔지 봐야 할 것 같아.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눈 감아 넘어가 주는 건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 사람 편을 들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은 법이 정하게 될 거니 알아서 판단하세요. 우리가 뭘 어찌길래 초장부터 겁을 주는 거야? 나는 큰 며느리랑 사업을 한 것밖에 없다고. 일단 서류나 빨리 내놔라. 남편은 모든 걸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로 서류를 넘겨주지 않겠다며 저와 약속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를 꺼내 남편에게 건네주었네요. 그 순간 시모가 서류를 빼앗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버둥치기 시작하자 남편은 시모를 강하게 밀치더니 서류를 꺼내들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서류의 내용이 생소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별거 없으니 빨리 돌려달라며 재촉했고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한마디에 시모와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엄마를 정말 고소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불안에 떨고 계셨네요. 형수님이 저희 엄마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업이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이었어요? 건축물 대장이 전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청에 일하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월요일 당장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들을 꾸미시는 거예요? 뭐긴 뭐예요. 어차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솔직히 이런 식으로 건물 올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을걸요? 눈속임만 하면 알아서 허가해주고 나중엔 변경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요. 형수님과 엄마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나중에 뒷감당 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꺼낸 건축물 대장의 내용은 형님과 시모는 건물을 올릴 때 근린생활시설의 목적으로 건물을 올렸었지만 준공검사가 끝이 나고 용도 변경을 임의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근린생활시설이란 슈퍼마켓이나 의원, 세탁소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취사시설이나 바닥 난방 같은 걸 설치할 수가 없는데요. 시모와 형님이 일단 건물을 먼저 다 짓고 취사 또는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 승인이 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불법적으로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을 설치해 주택과 똑같이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분양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시모와 형님은 관할 구청을 속이면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고 여기서 문제는 근생 빌라라고 불리는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피해가
건축주인 시모와 형님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닌 분양을 받은 소유자들한테 부과를 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국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고 이사를 왔는데 당장 처분할 수가 없어서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였죠. 형님과 시모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똑같은 면적에 많은 세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주차면이나 층수의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건물을 올릴 때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법을 사용했던 거였죠.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게 너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모와 형님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가 들고 온 건축물 대장 서류를 악착같이 빼앗으려 했던 거였네요. 그런데 심하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계시던 분들의 건물이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절대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는 말로 결정짓게 되었고, 시모와 형님은 주변에서도 불법 용도 변경으로 건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고 결국 이 문제는 법적으로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시모와 형님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많은 이익을 취하며 살고 있었어요. 두 분이서 벌인 일들은 결국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였죠. 이런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와 시숙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못한 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모에게 찾아와 고소를 진행했고 그에 따른 피해 금액 또한 어마어마했어요. 결국 엄청난 빚과 함께 불법적으로 이행했던 사업들은 전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시모와 인연을 끊고 잘 살고 있지만 시모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되면서 시부에게 쫓겨나고 말았네요. 시숙 또한 형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셨을 걸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같은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 다시 시모와 형님이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